반갑습니다. 완이의 자충우돌 자격증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약 한 5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자료를 모태로 했던 인간공학 실기 관련돼서 과연 이 자료는 몇 %의 적중률이 될까 현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3년 1회 실기 같은 경우에는 90%, 22년 3회차 같은 경우에는 95%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22년 1회 실기 기출문제를 체크해 보려 합니다. 그 전에 제 요약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두 개가 없었습니다. 두 개 다 6점짜리 였었고요. 22년 1회차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6점, 12점 빠지니까 88%의 적중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2년 1회차 실기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개선 방안 6가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네요. 16년도, 18년도에 두 번 나왔던 문제고, 그래서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적 개선 방안 6가지를 쓰시오. 기본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반복 동작, 무리한 동작,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액션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을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고 그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개선 방안은 쉽게 도출될 것 같아요. 작업 행동이 좀 다양해진다는 것은 근육을 이것저것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작업의 다양성을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빠르게 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배수를 낮춰주는 게 좋겠죠. 작업 속도를 낮추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일정도 바뀌겠죠. 작업 일정 및 작업 속도 조절, 그리고 작업자를 수시로 교대해주면 좋겠죠. 당연히 휴식 시간을 많이 제공할수록 어떤 무리한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들의 어떤 회복 시간을 제공해 주는 거겠죠. 예방체조 도입, 그 다음에 관련 교육 실시.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적어주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은 어떤 작업 영역에 대한 정의, 설명 부분의 문제가 나왔었네요.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손 쪽에 있는 밑에 있는 부분을 전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팔꿈치를 기점으로 어깨 부분 위쪽에 있는 것을 상완이라고 합니다. 상완. 정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완을 그대로 몸통에 수직으로 붙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전완만을 이용해서 활동 영역이 되는 이런 영역이 정상 작업 영역이고요. 최대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완과 상완을 모두 곧게 펴고 나서 움직일 수 있는 반경, 최대 작업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정상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완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전완만 뻗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 수치적인 부분으로는 34에서 45cm를 말합니다. 최대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완과 상완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수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땐 55에서 65cm를 말하는 거고요. 파악 한계는 앉은 작업자가 특정한 작업 기능을 편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의 외곽 한계를 말합니다. 3번 문제는 부담 작업 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네요. 19년도, 22년도, 20년도, 21년도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부담 작업 관련돼 가지고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가. 제가 만든 영상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종류가 설명이 어느 정도 돼 있네요. 그래서 5분짜리인데 외우지도 않고 조금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고 특성적인 부분을 보고 싶은 분은 시간과 관련 이 파일을
그래서 이 영상을 참조를 해서 4시간이고요. 한번 두세 번 정도 보면 그 의미를 그래서 1호는 어느 정도 4시간이고,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2호부터 5호까지는 2시간이더라고요. 21년도 1회차 때는 6개 문제가 나왔고 배점이 6점이었으니까 하나당 1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루에 10회 이상 25kg의 물체를 드는 작업을 우리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기로 나왔던 것이 하루에 총 24시간 이상 분당 2회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그리고 네 번째 제시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하고요. 다섯 번째 보기는 하루 4시간 이상 자료 입력 등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이 부담 작업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나왔던 것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입니다. 이 문제는 칸 채우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목표로 하는 65점을 넘기 위해서는 문제 나오는 거에 한 65% 이상의 칸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간단하게 100%는 못 맞추더라도 한 65% 이상 맞을 수 있는 데이터가 딱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시간을 묻는 게 나오면 무조건 2시간입니다. 범위는 모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초과, 미만, 이하 다 필요 없고 이상이다. 10과 25만 알고 계시면 제가 장담할 때 문제 65%는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2개는 외우시고 10과 25, 즉 10회는 25kg 이상, 25회에서는 10kg 이상 이렇게 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 드는 물체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물체를 드는 거, 시간을 묻는 문제는 모두 2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는 딱 하나 있죠. 4시간. 이 4시간은 앉아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키보드, 마우스를 조작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2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시한 것처럼 다 2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포인트만 알고 계셔도 바로 65%, 즉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순간 벌써 여러분들은 65%의 점수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은 이렇게 표시한 이런 것들을 조금만 아시면 되겠죠. 서술형이 아니라 칸 채우기로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일단 범위적인 데이터적인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후에 한 2-3년 뒤에는 아마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약간 인간공학 기사 자체가 문제 난이도가 다른 기사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2-3년 뒤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3가지를 쓰시오 뭐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데, 지금은 전례적으로 보더라도 칸 채우기의 숫자 같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기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 원인 5가지네요. 이 문제도 출제 빈도가 높네요. 근골격계 질환 요해 요인 5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근골격계 질환 요해 요인 하면 바로 반복부가 접지온이다.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면 생기겠죠. 특히 뭐 땅에 이렇게 발을 접지시켜서 하면 생긴다, 뭐 이런 의미로 반복 부과하면 생기고, 특히 접지온 하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줄이면 반복 부과 접지온이다. 즉 근골격계 질환 요해 요인은 반복 부과 접지온이다. 그래서 초성을 풀어서 하면 5가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자, 반복은 반복성, 자, 부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를 말하고요. 자, 과는 과도한 힘, 접은 접촉 스트레스, 진은 진동, 온은 자, 온도, 부적절한 온도, 뭐 이렇게 답을 다 하시면 되겠죠. 5가지이기 때문에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이렇게 5가지를 쓰시면 되겠네요. 근골격계 질환 요해 요인은 반복 부과 접지온이다. 자, 5번 문제는 RWL과 LI 지수 구하기 문제네요. 18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수치가 조금 바뀌었지만 풀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치수 대입만 바뀌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8년도 문제 풀이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계산하는 것도 많고 이해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냥 이 문제는 스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 하나를 알게 되면 들기 작업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한 90% 이상 파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5kg의 중량을 선반 1에 있던 것을 위로 선반 2로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서 우리가 들기 작업 부분에 있어서 정량화를 해서 근골격계 쪽에 부담이 주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가름을 해서 근골격계 쪽에 부담이 없으면 그냥 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부담이 가는 부분이면은 작업의 방법 등을 개선을 해야 되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무리가 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유용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kg 물건을 선반 1에서 선반 2로 움직여야 되는데 높이의 변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적인 방향의 어떤 변화도 있습니다. 당연히 몸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근골격계에는 부담을 주는 액션이 되겠죠. 하루 총 46분 동안 분당 3번씩 들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분도 개수는 0.88, 비대칭 각도는 0도, 그 다음에 박스의 손잡이는 커플링 페어로 간주할 때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HM, VM, DM, AM의 계산식도 언급이 됐네요. RWL 구하는 공식이 필요할 건데요. 개수들을 다 곱하면 됩니다. 각 개수들을 파악하기 쉬운 게 있었죠. 평직 비결 거리 빈도는 정말 승리는 AC, D, 아퍼. 각 개수들을 각각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LC가 나오는데 이 LC는 23으로 고정입니다. 약간 상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이 23이 의미하는 것은 23kg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수들 값을 구하게 되면 0이나 1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최대 값이 되더라도 1인 사람이 23kg 이하의 물건을 드는 작업을 할 때 근골격계 쪽에 부담이 없다라는 기본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RWL을 구할 때는 23이라는 고정 상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액션이 2가지 행동이죠. 즉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즉 들어 올리기, 즉 시작 시점에서의 RWL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선반 2에 들어 올려서 종료하는 시점의 포인트 부분에서도 또 RWL을 구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 들기 시작점에서 HM을 구하는 공식은, 즉 수평 개수죠. 이 수평 개수를 구하는 것은 H분의 25입니다. 그래서 이 H는
높이를 말하는 건데 이 공식을 쓰는 조건이 있죠. 25cm 이상 63cm 이하에서만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63을 넘어서면 제로값을 갖게 되는 거죠. HM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 개수를 뜻하고, 수평 개수는 몸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물건의 중심점이 떨어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27cm입니다. 그래서 H는 27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5를 27로 나누게 되면 0.92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VM, 즉 수직 개수를 뜻하는 건데, 자 이거는 1-0.003 곱하기 가로 열고 V-75가 되고요. 처음에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선반 1 같은 경우는 60cm예요. 그러면 60-75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값에서 다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1보다 더 높은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수들은 1 이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쪽 저쪽 찾아보니, 자 이게 가로가 아니라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듯이 절대값 개념에 기호를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값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값이다, 차이가 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 60-75는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15지만 절대값 기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0.955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M, 비대칭 개수를 뜻하는데, 자, 이 비대칭 개수 같은 경우에는 1-0.032 곱하기 A. A는 각도를, 즉, 비트는 각도 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얘는 몸을 비틀지 않고 그냥 바로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리기 때문에 비대칭 각도 같은 경우가 0도입니다. 그래서 A 각도를 0도로 하면 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CM, 결합, 개수를 뜻하는데, 여기 지문에 보면 박스의 손잡이는 커플링, 페어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의 의미를 알아봐야 되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결합 타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양호, 굿, 보통, 페어, 불량, 프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편안하게 손잡이가 있거나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주수로 되는 거고, 이때의 개수값은 1이 됩니다. 뭐 손잡이가 있고 적당히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손목 각도가 90도, 어떤 꺾임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일 때는 0.95 값을 갖고요. 불량인 프로프, 이거는 불편하게 잡고 잡기가 좀 어중간한 그런 부분들, 그랬을 때 0.9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에 페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0.95 값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CM의 개수값은 0.95가 되겠고요. DM, 거리 개수 부분인 건데, 자, 이 DM이라는 거는 시작점부터 시작을 해서 종료 시점까지 실제적으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이 움직인 거리를 수직 개념에서 보는 거죠. 60cm 높이에 있었던 것을 145만큼 위로 올렸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수직 개념에서는 85cm를 움직이게 된 거죠. 움직인 거리 D는 85cm가 되는 거고요. 개수를 구할 때는 또 공식이 있습니다. 0.82 플러스 가로 열고 4.5 나누기 D, 즉 85가 되는 거죠. 값을 구해보면 0.8732 나오게 됩니다. 자, FM 빈도 개수인데, 빈도 개수는 0.88이네요. 빈도 개수도 나름대로 이 CM처럼 어떤 기준이라든가 베이스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아요. 조건에 따라서 1분에 몇 회를 움직이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값을 구하는 부분인데, 종류나 이런 게 좀 다양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킵을 하고, 지문에 어차피 값이 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M은 0.88의 값이 나옵니다. H부터 해서 필요한 F까지 필요한 개수의 값을 다 곱해주면 돼요. 거기에 LC 2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3 곱하기 0.916 곱하기 0.955 곱하기 1 곱하기 0.95 곱하기 0.873 곱하기 0.88을 하면 94.844가 나옵니다. 전반 1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리 27cm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는 최대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14.844kg이라는 거죠. 들기 종료점, 즉 선반 2에 올려놨을 때 과연 RWL은 값은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근데 실제적으로 변화된 거는 센터 중심으로 봤을 때 수평 거리가 27에서
50으로 변경이 됐고, 수직 방향으로 봤을 때는 60 높이에 있던 게 145cm 높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개수, 결함 개수, 거리 개수, 빈도 개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들기 종료점에서 구해야 될 부분은 수평 개수와 수직 개수겠죠. 그래서 일단 수평 개수를 보게 되면, 자, H를 구해야 되는데, 이 H는 몸 중심으로부터 50cm가 떨어져 있다 라고 하니 H는 50이 되겠죠. 그래서 50 나누기 25를 하게 되면 0.5의 값이 나오고요. 수직 개수 부분에서는 바닥에서부터 145cm이기 때문에 V의 값은 14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0.003 곱하기 절대값 145 마이너스 75 절대값 가로 닫고 해서 구하게 되면 0.79의 값이 나옵니다. LC를 비롯해서 모든 개수의 값을 곱하게 되면 6.63이 나옵니다. 이것은 즉 선반 2의 이 포지션에 맞춰서 작업을 할 때는 최대로 우리가 들 수 있는 무게가 6.63kg이라는 부분인 거죠. 현재의 무게와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를 비교를 해서 근골격계 쪽에 무리가 가느냐 안 가느냐는 LI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들기 시작 시에 LI 지수는 중량물 무게를 RWL의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중량물 무게가 15kg이죠. 15kg 나누기 들기 시작점 RWL은 14.844네요.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1.0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료 시점 부분에서는 15 나누기 RWL은 6.63 하면 2.16이 나오네요. LI 지수가 1이 넘으면 이거는 근골격계 쪽에 무리를 주는 액션이기 때문에 개선이라든가 어떤 작업의 방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 작업이 누적이 되거나 반복을 하게 되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18년도 부분에 대해서 찍어놨던 영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의미와 의도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자, 22년도 1회차에서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9kg의 중량을 가지고 자, 빈도 개수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비틀림은 없고, 그 다음에 박스 손잡이 커플링 개수는 자 1로 주어졌습니다. 각 개수를 일일이 하나씩 구한 다음에 RWL을 곱해야 되는데 각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개수는 7개가 되고요. LC, HM, VM, AM, CM, DM, FM 그래서 총 7개를 모두 곱해 주셔야 돼요. LC 같은 경우에는 자 23kg으로 고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 개수인 HM 같은 경우에는 자 수평 개수의 조건에서 25cm 이하면 무조건 1입니다. VM 수직 개수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30이죠. 30이기 때문에 30-75 절대값에 0.003을 곱해준 다음에 이 나온 값을 1에서 빼주게 되면 0.865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대칭 개수 AM 같은 경우에는 비틀린 각도가 0도이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 같은 경우에는 자 커플링 개수가 1로 간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리 같은 경우에는 0.82 플러스 가로 열고 4.5 나누기 자 D를 해야 되는데 이 D 값은 수직 계열 개념에서 자 이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높이. 그래서 140에서 30을 빼면 110이 나오겠죠. D의 값은 110.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0.861이 나오고요. 빈도 개수는 문제에서 0.65라고 제시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개수들을 모두 곱하면 23 곱하기 자 1 곱하기 0.865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0.86 곱하기 0.65를 하게 되면 11.13이 나옵니다. 즉, 요 A 시점에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가
11.13kg 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들기 종료점. 자,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가는 거죠. 그러면 바뀌는 값이 자, 수평 값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높이인 수직 값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개수들은 다 똑같은 수치로 계산해 주시고 바뀌는 거인 수평 개수 HM과 수직 개수 VM만 구해주면 됩니다. HM 같은 경우에는 이 H 값이 즉 몸과 떨어진 거리 즉 62인데요. 이게 63일 경우에는 무조건 0으로 갑니다. 0으로 간다는 것은 개수에 0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 곱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무조건 0이 나오죠. 즉 어떤 개수에서 0이 나온다는 것은 이 작업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은 무조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액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금지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62니까 계산을 해주는 게 맞겠죠. 자, 62를 계산을 해서 62 나누기 25를 하게 되면 0.40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직계수는 140에서 75를 빼주면 되겠죠. 즉 V의 값이 1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3 곱하기 절대값 140-75 절대값 가로 닫고 하면 0.805라는 값이 나옵니다. RW, L 같은 경우에는 다 곱해주면 되는데 HM인 0.403 그리고 VM인 0.085를 똑같은 식의 변경해서 계산을 하게 되주면 4.176이 나오죠. 그러면 들기 종점에서는 최대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4.176kg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9kg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LI 지수로 또 환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LI 지수는 중량물 무게를 RWL로 나누어주면 값이 나옵니다. 자, 현재 사용하는 9kg. 자, 시작점에서는 11.13으로 나누면 LI 지수가 0.81이 나오고요. 종료 시점에서는 9 나누기 4.176을 하게 되면 2.16이 나옵니다. 우리가 LI 지수 기준을 1로 가져갑니다. 0.81 같은 경우엔 1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작업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종료 시점에서는 1보다 큽니다. 2배 이상 크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올리는 이 조건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즉 LI 지수가 1 이하가 되게 뭐 낮춘다든가 안쪽으로 거리를 좁혀준다든가 해서 선반 이에 어떤 위치, 어떤 액션하는 여유적인 공간, 아니면 이거를 사람이 아닌 어떤 기계로 해야 되는 그런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보면서 하나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당연히 저도 이제 제 푼 거랑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인터넷에서 풀려 있는 자료 또는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들기 시작점 포인트 영역만 이 부분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LI 지수도 들기 시작점으로 했고,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죠.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는 들기 시작점, 들기 종료점을 체크를 해서 작업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어떤 기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보호 차원을 위해서 근골격계 질환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이나 일하는 사람 측면으로 봤을 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인간공학기사 실기 문제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문제가 제가 좀 의아했던 건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이게 문제 재건을 하면서 이 단어가 잘못됐는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점이란 단어가 되게 애매해요.
이 조건, 지금 이 현상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RWL과 LI 지수를 구하다라고 하면 이 시점을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른 의미로 시점, 시작 포인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답이 틀려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작하는 점, 시작 포인트에서 구해라 라고 하면 시작점만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들기 종료점까지 구했다 라고 하면 오답 처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부분인 거고, 이 현상에 대한 시점, 이 시점, 뭐 이런 의미로, 그 단어의 의미로 시점이라고 쓰였다라고 하면 두 개를 다 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들기 시작점만 구한 분은 뭐 이 배점의 50%보다는 더 낮은 점수를 가져가는 게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시점의 의미를 진짜 국어 사전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시점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근데 한 7가지인가 8가지 이상 있는데, 이 문제에 어울릴 만한 단어가 이렇게 더라고요. 그래서 떼시를 쓰느냐 볼시를 쓰느냐, 자, 이 시는 제가 몰라서 한자 사전까지 찾았습니다. 비로소 시네요. 이 시점으로 봤으면 들기 시작점만 풀면 되는데, 이 두 개의 의미로 내가 이 시점을 해석했던 그 분들은 두 개를 다 구해줘야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단어 어휘적인 뭐 장난일 수도 있는데, 국가가 정한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단어 선정은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 당연히 문제 재건을 할 때 잘못돼서 표기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자판, 깊이, 기준, 치수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18년도에도 나왔었던 문제고 22년도 문제에는 개수의 값이 조금 다르네요. 자, 조절식 의자 설계를 위해 인체 측정 치수들이 다음과 같을 때 자판 깊이와 자판 높이의 기준 치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판의 깊이는 최소 집단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5% 테일 여자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자판 깊이는 무릎 뒤 길이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즉, 이 무릎 뒤 길이를 이용을 하는데, 자, 평균이 작은 값을 인용해서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자, 5% 테일 여자 깊이를 구하는 공식은 평균인 4.14 마이너스, 자,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는 거고요. 그리고 자, 표준 편차인 2.1 곱하기 자, 1.645를 곱하면 40.95cm가 나오는 거고요. 자판의 높이는 자, 조절식 설계입니다. 자, 5% 테일 여자값, 즉 최소값, 그 다음에 그래서 95% 테일 남자값 구하는데, 자, 오금의 높이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5% 테일 여자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 오금의 눈금에서 3.8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표준 편차 1.7 곱하기 자, 5% 테일이니까 반대적인 95% 테일 값인 개수인 1.645를 이용을 해서 곱해 주시면 35.20cm가 나오고요. 자, 95% 테일 남자 값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44.3의 값을 가져오고, 자, 더하기, 자, 표준 편차는 1.9네요. 1.9 곱하기 개수값은 1.645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값을 구하면 47.43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35.2에서부터 47.43cm 높이로 조절식 설계를 해야 된다. 자, 7번은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네요. 17년도에도 나왔던 문제네요. 전문가가 체크리스트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 대상을 보면서 사용성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 나가는 사용성 평가 방법,
휴릭스 평가법이죠. 휴릭스 평가법. 전문가가 체크리스트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 대상을 보면서 사용성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가는 거. 휴릭스 평가법입니다. 8번은 반응 시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네요. 18년도에 나왔던 동일 문제네요. 자, 단순 반응 시간 0.2초, 얘를 A로 둘게요. 1비트 증가당 0.5초의 기울기, 자 0.5초는 B를 할게요. 그리고 자극수가 8개, 이 8개를 N으로 했을 때 반응 시간은 얼마인가? 힉스로우, 힉스 법칙에 따르면 이 반응 시간, 리액션 타임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죠. A 플러스 B 로그 2 N, 이 공식인 거고, 이 공식에 그냥 대입을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 A인 0.2 플러스 B 0.5 곱하기 자 로그 2 N은 8이 되는 거죠. 근데 예구의 수식이 좀 바뀌었네요. 아래천절 로그 2 8 이렇게 계산을 하면 1.1초가 나오네요. 1.7초. 9번은 설계 원칙, 양립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인간 기계 시스템 설계 원칙에서 세 가지 양립성의 종류와 각각 설명을 하라라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양립성은 기본적으로 공계 운동량이다. 그래서 공은 공간 양립성, 개는 개념 양립성, 그 다음에 운동해서 운동 양립성,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자 양식 양립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써야 되는 거죠. 공간 양립성, 개념 양립성, 그 다음에 운동 양립성, 그리고 설명까지 붙이라고 했으니 공간 양립성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 구성이 인간의 기대와 양립하는 것, 공간적 구성이 인간의 기대와 양립하는 것. 개념 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나 심벌의 의미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개념과 양립하는 것. 코드나 심벌의 의미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개념과 동일시 된다는 거죠. 운동 양립성은 조정기를 조종하여 표시 장치의 정보가 움직일 때 반응 결과가 인간의 기대와 양립한다는 거죠. 조정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예로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차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 여유의 종류를 세 가지 쓰시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추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유는 일반 여유와 특수 여유로 분류되는데, 일반 여유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있죠. 자, 여유가 있으니까 불 피우자 이런 느낌으로, 여유도 있는데 불 피우게, 불 피우게. 그래서 불은 불가피한 지연 여유를 말하고요. 피는 피로 여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는 개인 여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유의 종류는 크게 일반 여유, 특수 여유, 장려 여유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반 여유는 여유도 있는데 불피우게로 외우시면 되고, 자, 특수 여유는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수 기계는 조소가 길다. 즉 특수한 기계는 소음이 크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조소로 표현을 하고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죠. 특수 기계는 조소가 길다. 그래서 특수 여유는 기계 간섭 여유, 조는 조 여유, 소는 소로트 여유, 그 다음에 길다, 이거는 긴 사이클 여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은 생체 신호 이용 스트레인 주요 척도가 나왔네요. 19년도, 22년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생체 신호를 이용한 스트레인의 주요 척도 4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인데, 자, 스트레인이라는 것은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았을 때 생기는 형태와 부피의 변화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인 측정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일 때 어떤 근육이나 뭐 심장의 근육 활동이 정상적인 어떤 파형을 그린다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즉 스트레인 때문에 규칙적이지 않은 어떤 파동이 생기거든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놨던 유튜버로 대처를 할게요. 그냥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이것만 보면. 생체 신호 이용 스트레인 주요 척도 4가지. 근심, 안내를 전도하는 MC는 O이라는 MC가 잘한다고 합니다. 근심, 안내, 전도, MC O이지. 근심, 안내, 전도는 MC O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은 근전도, 심은 심전도, 안은 안전도, 뇌는 뇌로 가겠습니다. 뇌전도. 생체 신호 이용한 스트레인 이 부분은 일렉트론이 전기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에 다 E가 들어가죠. G를 다 통일해서 써주면 영문, 기호와 명칭이 다 된 거죠. 생체 신호 이용 스트레인 주요 척도 4가지는 근심, 안내, 전도는 MC5이지. 근심, 안내, 전도는 MC5E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전도는 EMG로 기호하고요. 그 다음에 심전도, 안전도, 뇌전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로는 EMG, ECG, EOG, EEG가 되겠습니다. 예,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을 봤는데 좀 쉽게 외워지지 않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근심 때문에 이루어지고, 이 근심을 안내를 해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를 발벗고 나서는 사람은 MC 중에서 O이라는 MC, 즉 O이라는 MC가 전도를 한대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근심, 안내, 전도, MC O이지. 근심, 안내, 전도는 MC O이지.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쭉 풀이를 쓰면 명칭과 영문 기호까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자, 다음 12번 서치 의미와 설명이라는 문제가 나왔었네요. 자, 12번 문제. 개선을 위한 원칙 서치의 의미를 각각 쓰고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네요. 근데 이게 제가 요점 정리하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거 내가 분명히 나름 외우려고 애쓰던 부분인데 라고 해서 필기 요점 정리한 걸 찾아봤어요. 인간공학 기사, 여기 필기. 필기 문제 요약 시트는 각 단원별로 인간공학론, 작업생리학, 산업심리학 법규,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해서 관연도 출제 문제를 같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요점 정리를 했고, 그리고 실기 문제도 단답혁신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를 해서 요 시트를 가지고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4단원 근골격계 질환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실기 시트로 이동을 시켜 놨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서치는 각 한 단어마다 의미가 있죠. S는 Simplify Operations 라고 해서 작업의 단순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는 Eliminate Unnecessary Work and Material 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작업이나 자재의 제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N은 Alter Sequence 라고 해서 순서의 변경. R은 Requirements 라고 해서 요구 조건을 말하는 거고요. C는 Combine Operations 라고 해서 작업의 결함. 그리고 H는 How often 해서 얼마나 자주 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문이 조금 안 되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SEARCH만 쓰시고 작업의 단수나 불필요한 작업이나 자재의 제거, 순서의 변경, 요구의 조건, 작업의 결함,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이렇게만 쓰셔도 아마 3점 정도는 받지 않을까란 추정을 해봅니다. 자, 요거는 19년도에 나왔던 문제로서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풀이 과정을 요거로 대처를 할게요. 작업자가 한 손을 사용하여 무게 WL 100N인 작업물을 들고 있다. 물체의 쥔 손에서 팔꿈치까지 거리는 30cm이고 손과 아래판의 무게는 10N, 손과 아래팔의 무게 중심은 팔꿈치로부터 15cm가 떨어져 있고 팔꿈치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실제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팔을 내밀어서 물건을 들고 있어요. 이 물건의 무게는 당연히 아래로 작용을 하겠죠. 100N의 힘이 작용되고요. 손과 팔, 이 무게 전체가 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로 10N의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꿈치와 무게까지의 거리는 30cm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까지 팔꿈치와의 거리는 15cm이네요. 모멘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멘트 전체의 합은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모멘트 작용할 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기호로 표시를 하고요.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고 합니다. 팔 기준으로 봤을 때, 자, 팔은 어떻습니까? 팔꿈치를 기점으로 해서 무게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손과 아래팔의 무게 또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10N과 마이너스 100N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기점으로 지금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 인해서 얘는 위쪽으로 지지해주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올라가려고 하는 모멘트 B라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N에, 자, 모멘트 기점으로 해서 15cm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곱하기, 일반적으로 모멘트는 미터 단위를 쓰기 때문에 0.25 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100N 곱하기 0.3 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우리가 구하려는 MP는 0이다. 마이너스 1.5 뉴턴 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30 뉴턴 미터 플러스 MP는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 더하기 마이너스 30을 하면 마이너스 31.5 뉴턴 미터가 되는 거고 플러스 MP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MB를 놔두고 이 앞에 있는 수를 이항을 하게 되면 MP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기호로 바꿔줘야 되니까 31.5 뉴턴 미터가 되는 거겠죠. 팔꿈치에 걸리는 모멘트는 31.5 뉴턴 미터가 되는 겁니다. 14번 문제는 시각적, 청각적 표시 장치 사용의 경우를 묻는 문제였네요. 22년도 1회차 14번 문제로 나왔던 거는 시각적, 청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 3가지씩 적으시오. 3가지씩. 시각적 표시 장치 개념으로 봤을 때 공복 후에 즉각 불신 수신하자. 공복 후에 즉각 불신 수신하자. 그래서 공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룰 때, 복은 복잡하고 길 때, 그리고 후에는 후에 재참조할 때 해서 이렇게 3가지만 적으면 되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적는다면 전달 정보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룰 때, 전달 정보가 복잡하고 길 때, 전달 정보가 후에 재참조될 경우 시각적 표시 장치를 쓰는 거고요.
청각적 표시 장치는 자,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공간적인 부분이 반대적인 거는 자, 시간적인 사상, 복잡할 때 복잡하고 긴 거의 반대는 간단하고 짧을 때, 그리고 후에 재참조될 경우인데 자, 후에 재참조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썼으니 요 세 개와 완전 반대되는 개념으로 똑같이 쓰되 반대 개념으로. 그래서 청각적 표시 장치는 전달 정보가 시각적인 사상을 다룰 때, 전달 정보가 간단하고 짧을 때, 전달 정보가 후에 재참조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15번은 스와인 휴먼 에러에 관련된 문제네요. 스와인의 휴먼 에러 심리적 분류 중 다음 어떤 에러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보기는 3개가 나왔고요. 처음에 나온 보기는 자동차 전조등을 끄지 않아서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자, 이거는 오미션 에러, 즉 누락 에러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온 보기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여 벌금을 부과받았다. 자기 오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나왔던 보기는 자동차 출발 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지 않고 출발을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자, 이거는 순서 오류가 됩니다. 16번은 자, 인체 치수 설계 원칙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18년도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로서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인체 치수 설계 원칙을 적으시오. 의자 좌판을 설계할 경우 좌판의 앞뒤 거리는 최소 집단 값에 의한 설계를 이용해야 합니다. 좌판의 앞뒤 거리는 최소 집단 값에 의한 설계가 되는 거죠. 자, 17번은 서블링 영문 기호네요. 서블링 영문 기호 쓰기 해서 자, 조립은 A가 되고요. 분해는 DA, 바로놓기는 P, 고르기는 ST, 잡기는 G, 찾기는 SH. 우리가 개념적으로 영문은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죠. 조립을 우리가 assemble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A를 쓰는 거고요. 분해는 disassemble. dis라는 게 이제 반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립을 반대 이제 분해하다 이렇게 해서 DA가 되는 거고, 바로 놓기 어느 위치에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지션에서 P. 그다음에 이제 고르기 우리가 셀렉트 한다. 그래서 셀렉트는 앞자와 뒷자를 딱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소문자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S 대문자, T는 소문자. 그 다음에 잡기는 그립. 그립에 그 앞에 있는 G를 쓴 거고요. 찾기는 search에서 S와 맨 끝에 있는 H를 가져와서 SH. 마지막 문제는 룰라의 평가 부위 인자 4가지. 이 인자 묻는 문제도 나름 빈도수가 높긴 하네요. 그래서 목, 몸통, 위팔, 아랫팔, 손목, 다리, 이 중에서 4가지 쓰시면 되겠죠. 이것으로 22년도 1회차 실기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제 요약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2개가 없었습니다. 2개 다 6점짜리 였었고요. 22년 1회차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6점, 12점 빠지니까 88%의 적중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에게는 하루에 한 번 아침 6시쯤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지인이 한 분 계세요. 요번에 보내주신 문구, 이런 문구네요. 행동이 자신감을 회복시킨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행동이 성공을 보장한다. 어떤 행동이든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원희의 좌충우돌 자격증이었습니다.